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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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영학 강의의 조여은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경영학 첫 번째 시간으로요, 회계학을 함께 공부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회계라고 하면 굉장히 좀 골치가 좀 아프죠. 예, 여러분들 아마 숫자를 좀 싫어하는 친구들은요, 이 회계라는 과목이나 혹은 재무관리 이렇게 숫자가 들어가는 과목들에 대해서 조금 우리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회계는요, 사실 우리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학문이라고 쌤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요, 우리 누군가와 소통을 하려면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 소통을 할 때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데, 그게 뭘까요? 그거는요, 바로 언어입니다. 우리가 한국이라는 사회에서요, 사람들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려면요, 당연히 한국어라는 바로 그 언어가 필요하죠. 그 언어를 매개체로 우리 사람들 간에 정보를 서로 전달하고 의사를 함께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기업도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개체다 보니까요. 이 기업도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도 당연히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의 언어가 필요할 텐데요. 바로 그 기업의 언어가 회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소통을 할 때 언어가 중요한 것처럼 기업 경영을 할 때도요, 바로 이 회계가 기업의 언어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쌤이요, 증권회사를 근무해서 그런 건 꼭 아닙니다만, 회사라는 곳을 실제로 쌤이 다녀보니까요, 이 회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군요. 우리가 흔히 대학교 때요, 나는 수학이 싫어, 나는 숫자가 싫어, 나는 회계가 싫어. 그래서 마케팅이나 인사팀이나 이런 약간 숫자랑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런 부서를 지원해서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녀보면 아하, 회사 안에서는 숫자를 제외하고는 절대 회사 생활 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꼭 깨닫게 될 겁니다. 마케팅을 한다고 하지만요, 사실 마케팅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중요하지만 이 마케팅에서는요, 이 숫자도 굉장히 중요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인사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좀 하기 싫어하는 회계를 가장 첫 시간에 쌤이 이렇게 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회계는요, 기업의 기업 경영의 언어이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 배워야 되는 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계학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계라는 과목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요, 우선 우리가 배우는 이 회계학이라는 학문의 정의가 뭔지를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죠. 회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회계는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회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어떻다?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드린 이 회계의 정의를요, 조금 자세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회계는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에서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의사결정자에는 도대체 누가 있니?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회계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래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제공을 하는데?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하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의사결정자에는 누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우리 회계의 의사결정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있냐면요, 외부 투자자가 있고요, 두 번째 내부 관리자가 있고요, 세 번째 정부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이라는 이런 기업 실체가 이렇게 있으면요,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업은요, 어떠한 투자처를 잘 발견을 해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면요, 기업이 더욱더 성장해 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기업의 일련의 성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어떤 투자처를 잘 발견을 해서 거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뭐니 해도 뭡니까? 머니죠, 머니. 그러다 보니까 기업이 어떤 투자처를 발견해서 거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자금을 조달해 와야 됩니다. 그럼 그 자금은 어디서 나는데? 그건 바로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바로 이런 외부 투자자들이 그 기업에다가 자금을 제공해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기업에다 자금을 제공해 주면 기업은 그 마련된 자금을 통해서 아주 우리 회사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미래의 전망이 좋은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하게 되고, 거기서 수익을 벌어들이게 되면 바로 이 투자자들이 투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게 잠시 후에 우리 알게 되겠지만 그게 일종의 배당이라는 정책으로 이런 외부 투자자들에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익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혹은 채권처럼 이런 외부에서 돈을 빌려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라는 비용으로 이렇게 수익을 돌려주게 되겠죠. 그리고 남는 돈이 뭐가 됩니까? 그렇죠, 기업이 성장하는 자금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의사결정자의 첫 번째 종류 누가 있다? 외부 투자자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요, 외부 투자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두 번째 누가 있냐면요, 내부 관리자들도 있습니다. 자, 쌤이 OT 때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우리 기업 경영에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뽑으라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 최고 경영자는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밝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는 어떠한 곳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항상 고심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최고 경영자죠. 그럼 최고 경영자는 어디에 투자를 할지를 항상 의사결정 과정에서 고심을 하고 있다면, 그럼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외부에서 잘 조달해 올까? 여기서 잘이란 말은 가장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비용으로 이 돈을, 자금을 조달해 올까? 이걸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바로 최고 재무 담당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들은요, 기업의 내부의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회계 정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사 결정자에 누가 있냐? 내부 관리자들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내부 관리자들은 사실 이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도 있냐면요, 이 생산 파트에서는요, 이 생산을 전체를 총괄하는 생산 어떤 관리자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 회계 정보를 왜 활용을 하냐? 우리 회사에 현재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이 제품의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이 원가가 점점 비싸지고 있다, 혹은 이 원가가 점점 싸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 내부에 있는 많은 관리자들도 이 회계 정보를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의사결정자의 두 번째 내부 관리자까지 봤네요.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또 다른 의사결정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바로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회계 정보를 왜 이용하나요? 정부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딱 하나죠.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죠? 정부가 왜 회계 정보를 이용할까요? 그렇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정부는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 당연히 정부는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 싶겠죠. 그래야 정부의 재정 자원이 풍부해서, 그래서 각종 정부 정책을 실시를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거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건, 그건 일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업이 돈을 많이 벌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많은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그건 잘못된 세금 정책이 되겠죠. 그래서 정부는요, 기업에게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과연 기업이 올 한 해 동안 얼마만큼 이윤을 벌어들였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업은 회계 정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의사결정자의 3대, 세 가지 종류가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면요, 이렇게 대답하겠네요. 첫 번째, 외부 투자자. 두 번째, 내부 관리자. 세 번째, 정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외부 투자자, 내부 관리자, 정부가 의사결정자의 종류인데요. 이 사람들은요, 사실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만,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들이 이 세 종류가 다 달라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외부 투자자 같은 경우는요, 왜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까? 라고 하면요, 외부 투자자는 말 그대로 뭐 하기 위해서? 그렇죠. 투자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관리자는 왜 회계 정보를 이용합니까? 라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내부 관리자는 왜 회계 정보를 이용하냐?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회사의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는 회계 정보를 왜 이용합니까? 라고 하면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뭐? 그렇습니다. 조세부가, 세금부가죠. 정부는 바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회계 정보를 다 이용을 한대요.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계 정보를 다 회계라고 퉁쳐도 될 것 같긴 한데, 회계는요, 좀 엄격하게 좀 이렇게 세분화하거나 용어를 정확하게 정의하는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각각의 정보 이용자들이요,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들이 다르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각각 다른 말로 부릅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외부 투자자들은 회계 정보를 왜 이용하냐? 이 사람들은 회계라는 것을 왜 이용하냐면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용하는 회계를 우리 뭐라 그러냐?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의 첫 번째 종류 뭐가 있냐? 그렇죠. 재무회계라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기업에 있는 CEO나 CFO 혹은 생산관리 측에 있는 관리자들, 이런 사람들은 회계 정보를 왜 이용하냐? 기업 내부에 자신들의 관리를 목적으로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 관리자들이 활용하는 회계 정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원가를 잘 관리하고 또 조직 내부를 잘 관리하는 데 회계 정보를 이용한다. 그래서 우리는 원가 관리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줄여서 관리 회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 정부는 회계 정보를 왜 이용합니까? 그렇죠. 정부는 바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이용을 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용하는 회계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쓰는 회계라 그래서 세 번째 세무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회계의 총 3대 종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종류가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의사결정자들이 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 목적을 기준으로 회계를 좀 분류해 보니 이렇게 총 세 가지의 회계 종류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았어요. 그러면 이렇게 3대 우리 회계까지 우리가 봤는데요. 이 각각의 회계가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뭔지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자, 외부 투자자들이 우리가 흔히 활용하는 회계를 우리 뭐라 그런다? 재무회계라고 합니다. 재무회계. 그러면 이 재무회계는요, 회계를 작성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작성 기준이 있다라고 해요. 요거는 작성 기준이 어떻다? 예, 작성 기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로 내부 관리자들이 활용하는 원가 관리 회계는요, 작성을 하는 데 있어서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작성 기준이 어떻다?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는 왜 그런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는 작성 기준이 어떻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무회계도 일정한 작성 기준이 있다라고 해요. 여기도 작성 기준이 있다라고 합니다. 있다라고 해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외부 투자자들은 작성 기준,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작성 기준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목이 조금 안 좋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내부 관리자들이 사용하는 회계, 원가관리 회계는 작성 기준이 없대요. 자, 사실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좀 중요한 편인데 한번 볼게요. 외부 투자자들을 위한 재무회계는 왜 작성 기준이 필요하냐? 그건 여러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볼게요. 여러분, 기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기업이 이렇게 있죠. 그럼 기업 외부에 있는 투자자들은요,
너무나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 투자한 사람들이 누가 있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 투자한 외부 투자자들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쌤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요. 삼성전자에 투자한 외부 투자자들은 한 몇 명 정도 될까요? 쌤도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수천 명 정도가 될 겁니다. 수천 명.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어떻나요? 우리 사람은 굉장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사람은 성격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 성격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성격이 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 수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 여러 가지가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수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외부 투자자와 그런 외부 투자자와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계 정보를 매개체로 서로 소통을 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내가 알 수 없는 기업이 외부에 있는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과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외부 투자자들이 어떻습니까? 너무 다양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불특정 다수기 때문에 누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과 이런 불특정 다수의 외부 투자자들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회계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그때 그 회계는요. 그렇습니다. 서로 간에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서로 간에 작성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재무회계는요. 그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을 할 때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바로 기업은 하나인데 그 기업이 소통을 해야 될 외부 투자자들은 너무 많으니까 불특정 다수로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서로 간의 소통을 회계 정보로 하는데 그 회계 정보가 작성 기준이 없다면 각각의 외부 투자자들이 그 회계 정보를 해석을 할 때 너무 각양각색으로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과연 그 회계 정보는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까요? 왜? 회계가 뭐였습니까?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용한 정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재무회계는 작성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반면에 내부 관리자들이 활용하는 회계 정보, 그걸 우리는 원가 관리 회계라고 하는데요. 원가 관리 회계는 왜 작성 기준이 필요 없냐? 이거 너무 당연해요. 왜? 자, 예를 들어서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부서는요, 보통 회계팀이나 재무팀에서 많이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특히 내부 관리자들이 쓰는 원가관리 회계는요, 왜 작성 기준이 크게 필요 없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회계팀이나 재무팀에서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내부 관리자, 즉 CEO나 혹은 CFO 혹은 생산 쪽에 있는 관리자 이런 분들께서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싶습니다. 왜? 관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재무제표를 봤는데 보다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혹은 이게 왜 이렇게 쓴 거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쉽죠. 그 팀에 전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해서 재무팀의 팀장이에요. 조현 팀장. 그럼 우리 사장님이 저한테 전화 옵니다. 조현 팀장. 잠깐 올라와 보게. 제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올라가면 사장님이 물어봐요. 조현 팀장. 이거 지금 원가관리회계 이거 회계 정보 보니까 이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적은 거야? 그럼 제가 말씀드리죠. 사장님, 그거는요, 저희가 작성을 할 때 이러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작성을 이렇게 한 겁니다. 라고 하면 사장님 뭐라 그래요? 그래. 이해가 되네. 오케이. 가서 일 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내부 관리 목적으로 만든 이 원가관리 회계는요, 작성자가 회사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이요, 그 회계 재무제표를 읽다가 혹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굳이 작성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 그 직원 불러 올라와서 확인해 보면 되니까.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 그냥 자신들만의 그냥 작성 기준을 가지고 그냥 회사들마다 작성 기준이 다 다르게 해서 자신들한테 편한 쪽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렇죠. 회계를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외부 투자자는 이게 재무회계는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외부에서 투자자예요. 제가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 재무제표가 작성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럼 거기 보다가 뭐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 전화해요. 제 조현 팀장이에요. 전화해서 조현 팀장,
내가 지금 어디 여기 장사하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가게 하고 있는데 내 당신 회사 투자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당신 회사 투자해서 내가 재무제표 보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돼. 어서 설명 좀 해보게. 예,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죠. 설령 가능한다고 해도 수많은 불특정 다수의 외부 투자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재무팀의 팀장님한테 다 전화해서 와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그 재무팀장이 어떻게 됩니까? 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재무팀 팀장 아마 구하기 힘들 거예요. 누가 거기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불특정의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일일이 가서 코치해주기가 쉽지 않으니까 당연히 작성 기준이 필요한 거고요. 원가관리회계는 내부에서 우리끼리 그냥 소통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작성 기준이 크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 그냥 우리 회사만의 대충 우리 회사가 보기 편한 그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세무회계는 그렇죠. 작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성 기준은요. 보통 어떤 작성 기준이냐면 이 작성 기준은 주로 세무 기준이 되겠죠. 정부가 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거니까 어떤 기준이다? 세무 기준이 될 겁니다. 이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에 관심이 있다면 공인회계사를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이 상법, 세법 그리고 세무회계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시면 이 세무 기준으로 정부의 세무회계를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하는지를 배우게 될 거예요. 됐습니까? 의사결정자의 3대 의사결정자를 잘 봤고요. 그 3대 의사결정자가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것들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회계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것까지 봤고요. 그리고 각각의 회계들의 특징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여기서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이렇게 회계는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네요. 특히 이런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회계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회계 혹은 가장 일반적인 회계가 뭐냐? 바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그렇습니다. 재무회계를 우리는 가장 일반적으로 그냥 회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리 경영학을 공부할 때는요. 회계라고 이야기하면 아하 그냥 재무회계를 말하는 거구나. 재무회계가 뭡니까? 외부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든 회계 정보를 우리는 재무회계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지금부터 회계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퀄 뭐라고 생각한다? 그냥 재무회계 이야기하고 있구나. 외부 투자자들 위해서 만들고 있는 그 회계 정보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아주 무방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재무회계는 작성 기준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 회계 정보를 봤을 때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기 위한 그런 공통의 작성 기준이 필요한데 그걸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 뭐라고 하냐? 영어로 IFRS라고 합니다. IFRS. 이게 뭐냐?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ystem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IFRS가 뭐가 된다? 그렇습니다. 재무회계의 작성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의사결정자에 누가 있고 그 의사결정자들의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회계를 어떻게 분류하는지까지 한번 봤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우리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었냐면요. 회계의 정의에서 의사결정자들은 과연 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던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회계가 뭐다?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래요.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하려면요. 뭔가 제공을 하려는 수단이 필요할 겁니다. 그럼 제공을 하려면 어떻게 회계 정보를 전달을 하는데 바로 회계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가 우리 회계의 가장 핵심 분야인 거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유용한 정보를 그러면 어떻게 제공할 건데 뭐로 전달할 건데 바로 그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Financial Statement라 그래서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FS라고 많이 하죠. 바로 회계 정보를 어디에 담아서 전달하냐? 바로 여기 재무제표라는 거에 담아서 우리는 이걸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라는 걸 공부한다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회계라는 걸 공부한다라고 하면요. 외부 투자자들을 위해서 만든 재무회계 공부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재무회계가 뭔데? 재무회계가 바로 재무제표 공부하는 겁니다. 왜? 재무회계가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어떤 방법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회계 공부한다라고 하면 재무제표 공부하는 거구나.
재무제표, 이걸 어떻게 작성하고 이거의 특징들이 뭔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거 공부하는 게 바로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유용한 정보를 제공을 할 때 뭐로 전달한다? 우리는 재무제표라는 걸 통해서 전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재무제표에 뭐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 번씩 볼 건데요. 결국 회계의 핵심은 재무제표를 공부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 재무제표를 아주 자세하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재무제표의 종류에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우리 재무제표는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 특정 시점을 알려주는 재무제표가 있고요.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그 어떤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크게 우리는요, 재무제표를 어떻게 나눈다? 첫 번째 첫 번째, 특정 시점을 알려주는 것과 그 다음 두 번째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이런 두 가지의 특징으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시점이라고 하면 뭐냐? 바로 그 한 순간을 말하는 겁니다. 딱 그 포인트. 우리가 혹시 경제학을 공부한 친구가 있다면요. 이 특정 시점은 스탁이라 그래서 저량의 의미가 있고요. 이 일정 기간 동안은 말 그대로 기간입니다. 기간.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유량의 의미로 flow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뭐냐? 그냥 특정 시점, 말 그대로 그 한 포인트 딱 찍어서 예를 들어서 2020년 11월 27일이라고 하면 딱 그 특정 시점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이라고 하면요.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1년 동안 이게 바로 뭐냐? 일정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 각각의 특징에 따라서 다시 재무제표를 5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재무 상태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세 가지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자본변동표, 그리고 마지막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재무제표를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 동안으로 일단 크게 나누는데요. 왜 이렇게 나누냐? 그건 이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 동안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면요. 그 기업의 현재 재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쌤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A기업이라는 게 있고 여기 B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A기업이요.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날 A기업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요. 100억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B기업은 얼마를 가지고 있냐면 1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게 12월 31일이에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쌤이. 자, 여러분 지금 쌤이 이렇게 설명한 상황에서 한번 물어보면요. 여러분, A기업이랑 B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라고 하면요. 여러분 당연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현재 A기업이 현재 100억을 가지고 있고 B기업이 10억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A기업이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A기업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A기업은 얼마를 벌었냐면요. A기업은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습니다. A기업은 1억을 벌었어요. 반면에 B기업은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얼마를 벌었냐면요. 9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A기업은 연초에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 얼마를 가지고 있었냐면요. 원래 99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B기업은 원래 연초 1월 1일 날 얼마? 1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쌤이 지금 처음에 12월 31일이라는 특정 시점만 딱 이야기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했냐? A기업이 더 좋은 기업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쌤이 지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각의 기업들이 얼마씩 벌었는지를 설명을 딱 드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조금 달라지죠.
현재 기업의 규모만 봤을 때는 A 기업이 B 기업보다 100억에서 10억이니까 당연히 A 기업이 좀 더 기업의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으나 기업의 경영 성과 혹은 기업이 성장 가능성 이런 것들은 오히려 B 기업이 더 좋은 거 아닌가? 왜? A 기업은 기껏해서 1년에 1억밖에 안 벌었는데 B 기업은 1년에 9억이나 벌었네? 우와! B 기업이 훨씬 더 성장성은 좋은 것 같네?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 기업의 정확한 재무의 상황을 알려주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특정 시점에 그 기업의 재무 현재 상태와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에 그 기업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룩해낸 경영 성과를 알게 되면요. 즉,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이라는 요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요. 그 기업의 재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네요. 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예제를 통해서 왜 재무제표를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재무제표를 활용을 하는데 왜 재무제표를 크게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이라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 이 두 가지의 특징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업의 재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특징, 특정 시점과 일정 기간으로 나누는데 특정 시점을 알려주는 재무제표를 우리는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재무의 상태를 알려준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 일정 기간 동안에 뭘 알려주는 거냐? 경영 성과를 알려주는 일정의 흐름을 알려주는 그러한 재무제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1년 동안 매출이 얼마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라서 최종적으로 얼마의 돈이 나왔는지 그걸 알려주는 게 포괄손익계산서가 돼요. 그리고 현금의 유출입에 대해서 알려주는 현금흐름표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우리 회사에 처음에 자본을 납입한 주주들의 자본의 변동에 대해서 알려주는 자본변동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표시를 좀 살짝 잘못했는데요. 이 주석은 일정 기간 동안이 아니라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석은 여러분들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재무제표 이렇게 쭉 작성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부가 설명을 하고 싶을 때 우리 책 같은 데도 보면 여러분 책이 쭉 적혀 있는데 거기 가다 보면 1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면 그 1 해가지고 거기에 주석 달아놓은 거 있죠. 바로 말 그대로 그거랑 똑같습니다. 바로 그 주석. 그래서 총 이 5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5대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현재 이 재무회계를 작성하는 기준이 되는 국제회계 기준에서 인정하고 있는 5대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재무상태표, 두 번째 포괄손익계산서, 세 번째 현금흐름표, 네 번째 자본변동표, 다섯 번째 주석. 이 5가지를 우리는 현재 국제회계 기준 IFRS 상에서의 5대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재무제표의 종류에 대해서 쭉 다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회계 이제 어떻게 쌤이 진행을 할 거냐?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회계의 정의가 뭐고 거기 회계의 정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자에는 누가 있고 그리고 유용한 정보를 무엇을 통해서 전달하는지까지 쭉 다 봤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회계의 정의예요. 그럼 앞으로 쌤이 이제 이게 가장 처음 회계에서 공부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 회계 과정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공부할지 잠깐 회계하게 쌤이 요 강의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은 항상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요. 그냥 이거 외워, 저거 외워, 이거 굉장히 싫어요. 왜냐하면 쌤도 머리가 좀 별로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쌤이 암기력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서 굉장히 어떤 공부를 할 때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될 걸 이렇게 억지로 암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쌤은요 공부를 할 때 논리적으로 공부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럼 논리적인 것들을 딱 이해를 해놓고 나면 굳이 암기를 하지 않으려고 해도 혹은 내가 중간중간에 까먹더라도 그 논리의 흐름만 따라가면 까먹은 부분이 나중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쌤은 항상 논리를 좀 중시하는데 그래서 왜 회계학을 지금부터 이렇게 가르칠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회계학의 프로세스라고 쌤이 적어놨는데 쌤이 우리 회계 파트는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한번 봅시다. 우선 첫 번째, 오늘 지금 한 게 뭐냐면요. 이걸 한 겁니다.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본 거예요. 항상 어떤 공부를 할 때는요, 여러분, 그 학문의 정의부터 출발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쌤은 모든 학문을 할 때는요, 가급적 정의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정의나 혹은 그 학문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을 항상 출발점을 둬요. 그래서 우린 지금 뭘 봤냐?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봤습니다. 회계의 정의가 뭐였다? 의사결정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합니다. 바로 그 정의에서 우리는 일단 의사결정자에 누가 있고 그 의사결정자들이 회계 정보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서 회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봤고요. 그 다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인데 유용한 정보를 어떻게 전달하냐? 바로 그 전달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쌤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공부한다 그러면 바로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그 작성된 재무제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그 재무제표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사실상 회계학이에요. 회계학. 그래서 우리가 회계학을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로 전달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이 재무제표는 크게 특정 시점을 알려주는 재무제표와 일정 기간 동안 알려주는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그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표, 일정 기간 동안의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자본변동표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재무제표들이 혹시나 내가 추가적으로 더 정보를 알려주고 싶은 게 필요할 때 쓰는 주석 이렇게 5가지를 우리 뭐라 그런다? 5대 재무제표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계학 프로세스의 첫 번째 회계의 정의에 대해서 지금 쌤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이제 회계의 정의를 배우고 나면요. 그 다음 실제로 이러한 회계의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그래서 항상 회계를 배우면요. 첫 번째 회계의 정의를 공부하고 난 뒤에 그 다음 뭘 하냐? 그렇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쭉 배우게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배우게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거의 재무회계는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이 재무제표, 이 Financial Statement를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잠깐 재무제표에 작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잠깐만 여러분들 강의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면요.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회계의 정의 다음에 Financial Statement를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죠. 너무 간단합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 어떻게 하냐? 기업은요, 회계 장부를 왜 작성하냐면요, 기업이 1년 동안 어떠한, 자신들의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회계 정보를,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 회사가 어떠한 다양한 거래를 하게 될 텐데, 그 거래가 회계학적으로 정말 거래라고 생각되는 것들만 인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 거래 인식이 회계 재무제표 작성의 출발점입니다. 뭐가 거래고 뭐가 회계학적으로 거래가 아닌지 그걸 잘 분류하는 게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우리는 거래 인식이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거래 인식을 통해서 회계 장부에 작성해야 될, 즉 회계학적으로 거래라고 우리가 생각되는 것들만 회계 장부에 작성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회계 장부에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래 인식을 해서 회계학적으로 거래라고 인식되는 것들만 두 번째 이제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거래를 붕괴한다 그러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 거래를 장부에다가 기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를 인식하고 난 뒤에 회계학적으로 거래라고 인식되는 것들만 회계 장부에다가 거래를 기록하는데 그걸 우리 회계학적으로 거래를 붕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래를 붕괴하고 나면요. 그 다음 뭘 하냐? 그 붕괴된 것들이 낱개 거래를 계속 이렇게 낱개로 적었을 겁니다. 그럼 그걸 쭉 이렇게 한 곳에 모아 놓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우리 뭐라 그랬냐? 총계정 원장이라고 합니다. 총계정 원장. 그래서 총계정 원장에다가 거래를 기록해 놓은 거 있죠. 그걸 한 곳에다가 쭉 모아 두는데 그걸 총계정 원장에다가 뭐 한다? 정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총계정 원장에다가 정기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쭉 낱개의 거래들을 쭉 기록해놨던 걸 한 곳으로 쭉 모았으면요. 제대로 이걸 우리가 옮겼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시험 삼아서 이게 제대로 옮겼는지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왜 시산표냐? 시험 삼아 계산한 표라 그래서 우리는 시산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 되면 결산이란 걸 하죠. 그 결산 전에 일단 한번 이 제대로 모아놨는지 이 낱개의 거래를 총계정 원장에다가 잘 옮겨놨는지 기말 결산하기 전에 이걸 한번 확인해 본다 그래서 우리는 수정전 시산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게 잘 옮겨졌는지 확인이 되고 나면 연말에 뭘 합니까? 우리 항상 결산한다 그러죠. 그래서 마지막에 연말에 결산 정리를 합니다. 기말 분계라고 하는데 결산을 해요. 그렇게 해서 결산 정리를 쭉 하고 나면 결산 정리를 제대로 했는지 또다시 한번 시험 삼아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결산하기 전을 수정전이라고 하면 결산하고 난 후는 뭐냐?
수정 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게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5대 재무제표가 기말 그 분계가 끝이 나고 수정 후 시산표까지 딱 작성이 끝이 나고 나면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5대 재무제표가 탁탁탁탁 결과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가 최종적으로 딱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나온 재무제표를 이제 그 각각의 내용들의 각각의 재무제표,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포괄손익계산서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각각의 내용들이 뭔지를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계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그 재무제표는 1년 동안 어떻게 작성되는지를 배웠죠. 그럼 최종적으로 재무제표가 딱 나오고 나면 그 재무제표의 각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그 다음 배워야 됩니다. 됐습니까? 요 순서대로 첫 번째 배우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회계를 정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공인회계사 시험이라거나 그에 준하는 시험들은요, 회계 재무제표 작성법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영학 기본에서는요, 이러한 재무제표 작성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요. 그럼 어디에 나오냐? 바로 이런 특징들이거나 혹은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왜? 여기가 굉장히 공부하기도 좀 간편하고 시험 문제를 간단하게 내기 아주 좋은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회계학 첫 번째 프로세스는 회계의 정의를 통해서 우리는 회계의 정의를 통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걸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이 재무제표다. 그래서 재무제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고, 그럼 재무제표는 어떻게 작성되는 거야? 바로 재무제표의 작성법을 방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무제표가 연말되면 딱 나오겠죠. 기말. 그 12월 31일 되면 그 재무제표, 5대 재무제표가 탁 나오게 되는데, 그럼 그 재무제표는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워야 돼요.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뭘 하냐? 이런 걸 합니다. 자,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이 재무제표는요, 누가 작성한 거냐? 이 재무제표는 바로 기업에 있는 재무부서나 회계부서에서 작성한 거예요. 말 그대로 기업의 내부에서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업 내부에서 이런 회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요, 이런 유인책이 있어요. 뭐냐면요, 가급적이면 자신들의 실수는 좀 숨기고 싶고 자신들이 잘한 건 이렇게 뻥 튀기고 싶은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유혹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재무제표는요, 그 회사에 있는 내부 사람이 만든 거래요. 그럼 그 사람들은 당연히 실수는 줄이고 싶고 그 다음 자신들이 잘한 건 되게 과장하고 싶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조작된 회계 재무제표가요, 과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렇죠. 실수는 축소되어 있고 자신들이 잘한 건 뻥튀기 된 거, 그러한 정보를, 그러한 회계 정보를 과연 유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회계 재무제표가 1차적으로 내부에서 작성이 되면요, 이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되기 위해서 누가 이거를 한번 검토해 주냐면요, 그렇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검토를 해주는데 그걸 우리는 회계감사라고 합니다. 외부 회계감사가 되죠. 바로 이게 외부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외부에서 회계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이 회계감사를 보통 누가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CPA, 공인회계사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부에서 작성된 회계 재무제표를 보다 유용한 정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외부에서 아무래도 객관적인 제3자가 이게 정말 잘 작성되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회계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회계 재무제표가 작성이 되고 나면 이 내부에서 작성된 회계 재무제표의 유용성을, 정보의 유용성을 더욱더 올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객관성을 더욱더 높이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제3자가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가 정말 잘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해보는 바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회계감사를 공인회계사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쭉 검토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쭉 검토해봤더니 별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회계 재무제표를 검사하고 난 뒤에 의견 표명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품 같은 것들을 검사할 때 제품이 잘 만들어지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 국가 무슨 산업정보원인가요? 거기에서 KS 마크 도장을 딱 찍어주죠. 그런 것처럼 공인회계사들이 그 기업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를 한번 봐보니까 큰 문제가 없네, 혹은 좀 문제가 있네,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사람들의 의견이 나올 겁니다. 바로 그 의견을 총 4가지의 의견으로 표명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쪽에 있는 바로
적정 의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KS 마크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공인회계사가 내부에서 그 회사 기업이 만든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를 한번 쭉 감사를 해봤더니 너희가 만든 이 재무제표 기업이 만든 너희가 만든 이 기업 재무제표가 국제회계 기준 바로 IFRS 기준에 잘 부합해서 만들었구나. 그래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국제회계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면요. 공인회계사가 최종적으로 검토 의견을 뭐로 내주냐? 적정 의견을 내줍니다. 적정 의견. 요게 바로 뭐냐? 너희는 현재 만든 재무제표가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잘 작성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만약에 회계 감사를 했는데 회계사들이요, 기업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를 봤더니, 국제 회계 기준과 조금 안 맞는 게 있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뭐냐? 그 다음 단계 한정 의견을 내줍니다. 한정 의견. 요거는, 내가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요런 몇 가지 부분이 국제 회계 기준이랑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한정 의견이라는 걸 주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만약에 회계 감사를 했는데 공인회계사가 기업 내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봤더니 이거 좀 많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냐? 부적정 의견을 내줍니다. 예, 그러면 너희들 만든 그 재무제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부적정 의견이에요. 마지막으로 의견 거절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공인회계사가 기업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를 검토해 봤더니 이 재무제표는요. 완전 속된 말로 슈렉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건 내가 감사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 너희는 감사할 준비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국제회계 기준에 완전 맞지가 않아. 이게 무슨 회계 재무제표야?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의견 내주는 게 의견 거절입니다. 이건 의견을 내가 말할 수도 없어. 왜 너무 이건 지금 완전 슈렉이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회계 감사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총 4가지 의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왜 적정 의견만 중요하다고 했냐면 적정 의견 이외의 나머지 의견들은요. 전부 다 이 나머지 한정 의견이나 부적정 의견 거절을 받게 되면 그러면 이 재무제표는요. 실제 외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적정 의견 이외에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저희가 처음에 회계학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 회계의 정의를 일단 공부해서요. 회계 정의를 통해서 재무제표가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 재무제표가 중요하니까 재무제표를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를 그 다음 알아야 되고요. 그 작성이 끝나고 나면 재무제표가 딱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 재무제표는 기업 내부에서 만든 겁니다. 그럼 기업 내부에서는요, 자신들의 실수는 줄이고 자신들이 잘한 건 과대 포장하려고 그런 유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는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기업 내부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축소시키고 잘한 것들은 뻥튀기 시키면 그건 유용한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 내부에서 만든 재무제표를 보다 유용한 정보로 가공하기 위해서는요, 제3자가 그게 정말 제대로 작성된 건지를 객관적으로 감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게 회계 감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한다? 공인회계사가. 그럼 공인회계사가 내부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4가지의 의견을 내주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의 의견만 중요한 거다. 그게 뭐냐? 적정 의견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너희들이 만든 재무제표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잘 작성했구나 라는 표시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의 재무제표는요.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무제표, 이게 재무제표가 뭡니까?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었어요. 그럼 유용한 정보를 누구한테 전달하는 겁니까? 의사결정자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용한 정보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전달을 해야겠죠. 그 전달하는 게 뭐냐? 그렇죠. 적정 의견을 받은 것들을 이제 전달을 하는 게 뭐냐? 그걸 외부 공시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공시. 요게 이제 적정 의견을 받아서 유용한 정보가 딱 됐으니까, 재무제표가 유용한 정보가 됐죠. 이제 공인도 받았으니까. 그럼 요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즉 외부 투자자들이 볼 수 있게 이걸 밖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 뭐라 그러냐? 외부 공시라고 해요. 대한민국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뭡니까? 그 정확한 한국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보통 다트라고 많이 하니까. 금융감독원의 다트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업이 이렇게 검사받은 재무제표를 여기에다가 공개하게 됩니다. 업로드를 하게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기업의 재무제표는 손쉽게 다운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요. 이렇게 해서 기업이 외부 공시까지 끝이 나면 이제 기업이 해야 될 일은 여기까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정보를 공개되어 있는 이 회계 정보를 이제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외부 투자자들은요, 이걸 활용을 해서 이 기업이 정말 효율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다양한 회계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회계학은요, 지금처럼 이렇게 과정으로 진행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실 회계가 어려운 거는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을 공부할 때 이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다양한 국제 회계 기준들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이건 좀 심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준비하는 친구들은요, 전부 다 이 작성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주로 재무제표의 특징과 그리고 나머지 것들을, 특히 회계지표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 정도만 공부하시면 충분히 시험을 맞추는 데 있어서는요, 네, 크게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습니까? 그러면요, 오늘은요, 우리 회계 정의까지 봤고요,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대충 설명, 그 일련의 과정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드디어 Financial Statement, 재무제표의 이 각각의 재무제표들의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시간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재무제표의 특징을 함께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